자, 안녕하세요. 북서원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예전에 못했던 기출문제 부분을 좀 다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이 보이시죠? 예. 여기 자유주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251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251페이지에 보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관련된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진행을 해보면요. 아, 어, 일단 이제 비국가에서 1848년에 노동자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참여해서 일어난 자유주의 혁명의 명칭을 쓰고 그 혁명이 유럽 각국에 미친 영향을 쓰시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비국가라는 것은 어떤 국가예요? 여기 B는 프랑스죠. 프랑스. 그래서 1848년이니까 노동자 사회주의자가 참여했던 이제 자유주의 혁명. 그러니까 기본은 자유주의 혁명인데 사회주의 성격이 띠고 있죠. 사회주의. 자, 그러면 이제 이월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럼 이월혁명에 영향을 써라.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의 3월혁명, 예, 그거와 그 다음에 보헤미아, 헝가리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 이탈리아가 이제 로마 공화국을 이제 세운 거, 그리고 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회를 개최했던 거, 국민회의를 개최했던 거, 자 이런 것들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다음 가 미추르친 정부가 그 당시 이제 했던 것을 이제 써라. 이제 건데 임시정부의 조치로 써라. 그 내용인데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나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가해 미추르친 임시정부가 취한 조치로서 나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당시 사회는 풍작이나 경제 불황, 재정 위기, 실업 등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였는데 이러한 가운데 기조 내각이 예정된 대중 집회를 금지하자 파리에 모인 군중은 바리케이트를 쌓고 항거했다. 그래서 시가전은 이제 사태가 악화되자 이제 결국 왕은 퇴위하고 임시정부가 구성되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때 이제 임시정부는 이제 그 앞에 사건에 의해서 구성된 거죠. 그러면 무슨 사건이에요? 임시정부는 이건 앞에는 2월 혁명이고요. 2월 혁명에 구성된 임시정부를 얘기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위해서 나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파리 급진파 노동자들과 거리에 몰려나 바리케이트 싸고 나흘간 치열한 시가전을 벌였는데 사람들 급진파들의 공포정치 재판을 초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으며 이러한 적색 공포는 카베나크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진정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이제 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카베나크 장군이 진압했던 것은 이때 임시정부가 처음에 초기 때 임시정부는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던 임시정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립작업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투표를 해갖고 재원 투표를 해가지고 재원위원 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그때 새롭게 이제 임시정부가 구성이 됐는데 이때 이제 임시정부는 온건한 공화주의파들이야.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 배제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립작업장이 예전부터 쓸데없이 세금 낭비한다고 이제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어 이걸 이제 폐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폐지시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리 노동자들이 이제 봉기를 한 거죠. 이걸 6월 봉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는 국립작업장의 폐지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이제 볼게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와 같은 영국의 개혁과 관계 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심사력 폐지, 공물법 폐지, 항해조례 폐지, 카톨릭 해방법 제정. 자, 이건 뭐하고 다 관련돼 있죠?
네, 자유주의 정책과 관련돼 있죠. 자유주의 정책.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면, 자, 영국의 선거법 개정 운동 중에 노동자를 중심으로 제기된 인민현장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인민현장 내용을 꼭 외워두시라고 했죠. 인민현장 내용은 2번이나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 세비지급, 내년 선거, 성년 남자의 보통선거, 하원의원의 재상자금 철폐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 중에 이제 그 인민현장 내용이 아닌 것은 잘 보시면 성년 남녀의 보통선거야. 이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남자의 보통선거죠. 남자의. 자, 그래서 참고로 여자가 이제 보통선거를 얻게 된 것은 나중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1918년에 들어가서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구별해서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민족.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와 비스마르크 정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죠. 다음 글은 유럽의 민족주의를 지닌 양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가와 나에 표현된 민족주의 이념과 관련된 역사 사실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가는 국가는 민족을 유기적으로 조직하였다. 하지만 개인에게도 자유를 누릴 충분한 여지를 남겨준다. 여기에서 개인은 모두에게 무익하고 해를 줄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없어도 본질적 자유를 누린다.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본질 자유는 국가만 결정된다. 이런말 있죠. 여기 핵심적인 거. 자, 이거는 그 민족주의 중에 어떤 민족주의일까요? 이거는 침략적 민족주의예요. 침략적 민족주의. 예. 그래서 이제 이건 그 침략적 민족주의에 속하는 이제 발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보면 국가는 인류 정신의 완성을 위해 신이 부여한 사명의 상징이다. 진정한 국가는 형제적인 협조를 통해 단결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자, 이게 필이 이제 오죠. 평등한 사람들 공동체. 따라서 공정한 권리가 없는 것, 즉 신분적 특권이나 여타의 불평등에 의한 권리가 침해되는 곳에는 진정한 국가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진정한 국가는 공정한 권리가 존재하는 곳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의 신과 능력에 발휘될 수 없는 것도 모두 이가 인정하고 수용하며 발전시키는 공동의 원리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민족도 국민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민족과 개인 관계에서 볼 때 뭐가 더 우위한 거야? 개인이 우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족 국가라는 의미도 개인의 자유를 좀 보장하기 위한 체제지,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요거는 민족주의에서 어떤 민족주의를 얘기하죠? 그렇죠? 이월혁명 이전에 민족주의를 얘기하죠. 부흥적 민족주의를 얘기하죠. 그래서 가는 침략적 민족주의, 그리고 나는 이제 부흥적 민족주의, 이렇게 이제 두 개 중 이제 민족주의 양면선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그 민족주의 이념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기에서 바르게 배열한 거니까. 자, 그러면 기역에서 니은, 디귿, 니을까지의 이제 민족주의 성격을 보여야 되겠죠. 자, 갈색 설치단은 민족혁명을 선포하고 무縁봉기를 일으켰다. 자, 이 갈색 설치단 자체도 또 중요해요. 히틀러가 이제 조직한 단체죠. 그래서 보통 SA라고 이제 하는 조직인데, 그래서 히틀러 SA를 이용해서 무縁봉기를 주도했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히틀러는 무력보다는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권 획득을 방향으로 이제 선회를 하게 돼요. 자, 그때 이제 갈색 설치단의 그 무력 공개에서 보여주는 것은 히틀러 하면 딱 연상되겠지만 부흥적 민족주의는 아니죠. 당연히 침략적 민족주의죠. 자, 여기는 침략적 민족주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협회 자유주의자는 비스마르크가 주도한 통일을 지지했다. 자,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민족협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민족협회는 자유주의자로 구성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제 이때 자유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하기도 하죠. 이들이 이제 믿고 있는 민족주의는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결합된 부흥적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이들은 원래 비스마르크의 철학 정책을
반대했다가 비스마르크가 어느 정도 외교 성과가 있으니까 군사 성과가 있으니까 이제 비스마르크를 지지하게 되죠. 이렇게 입장이 선회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부흥적 민족주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민족협회 자체가 부흥적 민족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자 샤를 모라스는 앙시옹 프랑스의제를 결성하여 반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앙시옹 프랑스의제라는 단체는 그 20세기 초반에 프랑스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반공화주의 단체야. 반유대주의 포방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히틀러가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거기에 또 앞잡이 역할을 또 했던 단체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없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구구 단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침략적 민족주의 단체죠. 그래서 그 앙시옹 프랑스의 제를 좀 이름 정도 내어두세요. 요거 보니까 서기에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스토 지멘트 운동이 있죠. 니스토 지멘트는 뭐야 이탈리아 통일 운동이죠. 그때 이제 확대되는 가운데 마치니는 청년 이탈리아당을 결성했다. 자, 마치니는 우리가 이탈리아 그 통일 운동을 주도하는 3명 중에 1명이죠. 그런데 이제 카보와 달리 좀 이상주의자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연결시켜서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청년 이탈리아당을 결성한 건 맞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부흥적 민족주의예요. 부흥적 민족주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 각기 이제 짝을 맞춰보면 자, 여기에 침략적 민족주의는 어디와 어디죠? 기읒과 디귿이죠. 그 다음에 부흥적 민족주의는 니은과 니을이죠. 이렇게. 그러면 답이 몇 번이겠어요? 예, 여기 보면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또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와 같은 비스마르크 연설문을 통해서 그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정치적 기준은 자, 프로이센의 국경은 건전한 국가의 국경을 접합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그 프로이센 국경이 그 보통 국가처럼 이렇게 서로 영역 국가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몇 개 국가들은 떨어져 있어.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언론의 다수결에 따라서 오늘날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와 뭐 철과 피로스만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합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런 여론을 통해서 뭐 통일하겠다? 그건 이상적인 얘기라는 거지. 네. 현실은 무력 통일만 가능하다. 그래서 군비 확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스마르크가 이제 한 현실주의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카브르도 이런 현실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초창기 이제 그 독일이나 이탈리아 통일 같은 경우에 이상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했다가 자유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도했다가 나중에 이제 현실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게 되죠. 이때 이제 그걸 이제 잘 또 이념적으로 이용했던 것이 민족주의를 이용했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죠. 자, 보기에서 1871년에 달성한 독일 통일의 성격을 이제 고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독일 통일 성격 보면 두 가지 성격이 있죠. 하나가 뭐냐면 그 민족주의 성격과 또 하나가 보수주의적인 성격이 있죠. 비스마르크 자체가 이제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유주의는 아니에요. 이미 이제 자유주의는 이제 민족주의와 결별된 상태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돼요. 아, 3번이 아니죠. 네. 그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제가 잘못 말했는데 2번이죠. 2번. 자, 다음 사료와 관련된 그 다음 사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독일 제후들과 자유도시들은 한 몫의 가인의 독일 제국을 회복시켜 60년 동안 넘도록 공석이었던 독일 제국의 황제지를 부활시키고 떠맡을 것을 요청한 까닭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 당시 베르사유 궁정에서 프로이센 국왕이 그때 비에름 1세죠. 가인은 독일 황제로 즉위할 때 한 연설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독일 제국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자, 이 독일 제국은 60년 동안 그 공석이 되었던 이렇게 있죠. 독일 제국을 회복시켜 60년 동안 공석이 됐던. 자, 이때 이제 독일 제국은 그 신성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예, 맞죠? 예. 그래서 이때 독일 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이고, 중간에 60년 동안 공석이 된 건 왜 그냥 독일 연방이 이제 세워졌잖아요. 비니 이후에. 그리고 그 이제 그 전에 또 나일 동맹이 있어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해체됐잖아요. 그 기간이 대충 6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가리킨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니은을 보면, 자, 프로이센은 대도기주의에서 통일을 완성했다. 대도기주의가 아니죠. 이거는 소도기주의죠. 프로이센 중심에. 그래서 오스를 배제했죠. 자, 그리고 이 선포는 1870년 벨시아에서 행해졌다. 예, 맞죠. 보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취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에서 남부 독일은 프랑스 편에 가담했다? 아니죠. 프랑스 편에 가담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1860년 그 프로이센 오스트 전쟁 과정에서 그 몰래 이제 비밀 조약을 맺어갖고 남부 독일은 그 당시 누구한테 붙었어요? 프로이센한테 붙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그걸 몰랐다고 했죠. 전쟁이 시작되면 프랑스 이제 나폴레옹 3세는 남부 독일이 자기한테 붙을 거라 생각했는데 비밀 동맹을 몰랐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전쟁이 시작하자 그 당시 남부 독일은 프랑스 편이 아니라 프로이센 편에 가담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몇 번이냐면 2번 기읍과 디귿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이거는 이제 99년도에 이제 논술형 문제인데 좀 한참 됐죠. 예.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과정에 성장하기 시작한 유럽의 민족주의는 2월 혁명을 계기로 힘을 가시하였다. 자, 이 시기에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성립되어 통일 문제가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월 혁명을 계기로 유럽의 민족주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2월 혁명 계기로 유럽의 민족주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겠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이제 얘기한 부흥적 민족주의에서 침략적 민족주의로 바뀌게 되고 민족주의가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결별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게 이탈리아 통일과 독일 통일이죠. 자, 그러면 5-1번 문제 볼게요. 자,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오랜 논의 끝에 내놓은 독일 통일의 방안의 방식과 그리고 정치체제, 주도주의 국가를 언급하면서 2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자, 여기 세 가지 단서가 이제 주어졌죠. 그냥 논하는 게 아니라 그 독일 통일을 방안과 정치체제, 주도주의 국가야. 그러면 이때 독일 통일 방안은 뭘까요? 이거는 소독일주의죠. 대독일주의가 그래서 그 당시 대독일주의와 소독주의하고 이제 대립있다가 결국에 오스트리아 빠져나가면서 소독일주의 결정했다고 했죠. 정치체제는 공화정하고 입헌군주제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가 공화정 좀 위태위태해. 그래서 이제 분화나 부르주아 세력들이 자유주의 세력들이 입헌군주제를 이제 채택을 했지만 이걸 비에름 4세가 이제 거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다음 주도주의 국가는 당연히 프로이센이죠.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혁명 계기도 유럽의 민족주의 성격을 200자 이내로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아까 이제 했던 내용들 세 가지 특징도 있죠? 이런 걸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3번 문제 보면 자,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비스마르크의 천월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200자 이내로 쓰시오. 자, 이때 천월 정책은 무력을 통한 통일이죠. 그래갖고 이제 뭐 덴마크하고 싸우는 거,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싸우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싸우는 과정을 서술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뭐 200자 이내로 뭐 설명하시오라는 식의 문제는 최근에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흐름만 파악하는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죠. 자,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문제인데 이게 15년에 관련된 문제예요. 나왔던 그 대독 정변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자, 다음은 19세기 때 독일의 연합법의 하나이다. 자, 밑줄진 조항이 독일 제국의 구성 방안과 관련된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쓰시오. 자, 여기 보면 독일 제국헌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독일 제국헌법은
비스마르크가 만든 제국헌법만 생각하시는데 제국헌법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프랑크푸르트 헌법도 제국헌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북독일 동맹을 결성할 때 헌법도 제국동맹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1850년 흥정헌법도 제국헌법이라고 하고 통일 후에 비스마르크가 만든 그 헌법도 독일 제국헌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체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돼. 단순히 이게 독일 제국헌법이기 때문에 비스마르크가 만들었다 이런 식의 연상시키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조 4항부터 32항부터 37항까지 쭉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어디냐면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이야.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 만든 제국헌법이에요. 요게 이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그 여러분들 이제 서양사 총론 있죠? 그 서양사 총론에 그 예문이 나와 있어요. 1조 제하고는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1조 4항 제하고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줄침 부분이 중요하죠. 뭐 나머지 132항이나 137항은 그냥 단서를 제공해 준 거고 이 헌법이 뭐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보면 이제 1조 4항을 보면 독일 제국 이제까지 독일 연방으로 영역을 구성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독일 연방이라는 말이 이제 있어. 독일 연방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가 비인회의를 통해서 결성된 독일 연방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새로운 독일 연방이야. 통일 후에 이제 결성된 새로운 독일 연방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두 가지로.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의미를 알려면 좀 그 당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A를 개최하고 나서 그 논의했던 게 소독일주의와 대독일주의인데 먼저 기세를 잡은 것이 대독일주의예요. 근데 이때 대독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는 아니고요. 프랑크푸르트 민족주의자, 자유주의자의 중심을 했던 그 대독일주의야. 그 사람들의 내용은 뭐냐면 그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 붙여 독일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야. 이제 민족 국가 그 방향이. 근데 이제 문제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비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국을 나눠가지고 독일어권 사용하는 오스트리아와 비독일어권 사용하는 오스트리아 이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어디만 통일한다는 거야. 독일어를 사용하는 오스트리아를 통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당시 오스트리아 황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국을 둘로 나눠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반대하고 뭘 이제 주장을 하냐면 그 비인에 있죠. 예전에 독일 연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를 바탕으로 하자.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그 오스트리아에 사용하는 그 독일어권 사용까지 다 포함돼서 뭐냐면 독일 통일 국가를 만들자.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기반이 그 비인의 독일 연방이죠. 그때는 오스트리아를 모두 다 포함한 연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걸 초안을 제시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프랑크푸르트 있었던 그 자유주의를 반대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오스트리아의 비독일어까지 다 포함돼야 되냐?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당시 오스트리아 그 황제가 철수를 한 거야. 자기 대표단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오스트리아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독일주의가 우세는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소독일주의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통일안이 제시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원래 수정안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초안을 고쳐서 소독일주의로 이제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출제자가 요게 요 부분만 다른 데가 아니라 요 부분만 독일로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이 독일을 적었는데 이건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 이때 이제 이 독일 연방은 뭐냐면 비인회의에 결성된 독일 연방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결성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초안은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이제 발음을 잘 못해요. 이게 독일어기 때문에 예, 제가 독일을 잘 못하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때 이제 나중에 그 수정된 독일 연방은 표기법이 달라요. 똑같은 독일 연방이지만 이때 표기법은 제가 이제 3편 기출문제 분석에 적어놨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포기법이 달라요. 똑같은 독일 연방이지만 우리말로 표현돼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거야.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 독일 연방의 의미를 아는데 이게 포기법에 이제 미묘한 그 뉘앙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 특별하게 독일어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표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문제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찾은 것도 아니죠. 이거 이제 대구의 그 카톨릭대 교수님이 내신 문제예요. 그 제자로부터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소독이주의가 아니라 대독이주의다. 그리고 단지 대독이주의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이주의다. 이렇게 해야지 답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이주의인데 대독이주의만 쓰면 1점이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만 쓰면 뭐냐면 2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이주의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자기 논문에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독일 대학에 공부하실 때 이게 했던 논문에서 냈는데 다 소독일주의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대독이주의다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대독 정변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생겼다고 해요. 갑자기 이제 이런 우스갯말이 생겼는데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거 맞힌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독일주의까지 뭐 대충 맞힌 사람도 있는데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는 못 맞췄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은 대독일주의하고 좀 다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보죠. 자, 7번 문제 볼게요. 자, 밀출증 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의 노력으로 새로운 제국이 탄생되었다. 자, 영국 수상이 이 국가의 등장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혁명이라고 한 것처럼 주변국들의 우려는 매우 컸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주변 열강대 실화처 자국에 대적하는 일을 막게 노력했다. 자, 그는 여러 소수민족과 종파, 계급 간의 갈등을 없애고 사회적 통합을 시도하는 한편 그 다음에 몇몇 정치 세력을 제국의 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뭐냐면 사회민주주의자들죠. 여기에서 이제 금방 대충 나오죠.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누굴까요? 비스마르크에 대한 설명이야. 자, 요거는 이제 비스마르크의 뭐 국내 정책하고 이제 대외 정책이 관련된 내용인데 대외 정책은 나중에 좀 할 거고요. 일단 문제부터 이제 풀어보죠. 자, 1번을 보면 프랑스를 고집화시켜 유럽 열강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다. 예, 세력 균형 형상 유지 정책을 이제 취하려고 했죠. 그건 왜 그냥 프랑스가 보불 전쟁 때문에 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센한테 적대감이 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그 프랑스를 아예 고립화시켜가지고 외교적 고립화시켜가지고 뭘 하려고 했죠? 아예 싸우지 못하도록 했어. 예, 그 의지를 꺾어 놓으려고 했죠. 그럼 또 왜냐면 또 독일이 지정학적 위치상 상당히 불리한 위치가 있어요. 전쟁할 때. 왜 그러냐면 양쪽하고 싸우면 양면전이 치러져요.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해야 돼. 동부전선하고 서부전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혼자 그 자기 쳐두면 상관없는데 프랑스가 다른 국가와 연합을 해갖고 예를 들어 러시아 쪽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해 오면 어, 이게 서부전선, 프랑스의 서부전선과 러시아 쪽의 동부전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포이센이 상당히 힘든 거야. 양면전을 치러야 되니까. 그 전쟁이 이제 통일 완수하고 나서 내정을 정비할 때 막 전쟁을 벌이면 별로 안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고립화 정책을 이제 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영국 해군에 맞서 함대를 건설하는 적극적 군비 확장 정책을 실시했다. 이거는 해군법을 말하는데 영국의 맞서갖고 이제 군비 확장 해군법인데 해군법은 아예 법으로 몇 년 몇 년까지 배 수령 몇 통에 몇몇 통의 이제 배를 만들겠다 이렇게 법을 정해놓은 거야. 자, 이게 이제 주변 국가를 자극시켰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비헤름 비스마르크가 아니라 비헤름 2세죠. 예. 비헤름 2세는 예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비스마르크 정책에 대해 다 마음에 안 들었어. 특히 이제 비헤름 2세는 그 비헤름 1세가 이제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금방 잠깐 즉위했다 죽고 그 다음에 즉위했던 황제예요. 젊은 황제야.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독일이 되게兴정했고 그 러시아를 제외하고 인구도 많고 영토도 큰데 왜 영국과 프랑스는 제국주의 정책을 통해서 막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데 우리는 식민지가 별로 없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세대예요. 그래서 군비 확장을 통해서 독일의 어떤 강력한 독일 민족의 힘을 보여주자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세대가 비헤름 2세 세대야. 젊은 세대야. 근데 그 전에 이제 세대들은 그 뭐냐면 오랫동안 통일 전쟁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진전이 났어. 그래서 좀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져 있고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도 통일 이후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최대한 이제 국내 내정만 신경 쓰는 식으로 했는데 그 전쟁을 모르는 비에름 2세 같은 젊은 세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민족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독일 민족주의 팽창, 민족의 팽창 거기에 이제 몰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확장 정책을 하죠. 예. 그러다 보고 그것이 나중에 1차 세계의 배경이 되는데요. 자, 일단 이건 비스마르크의 정책이 아니라 비에름 2세의 해고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요건 좀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자, 3번을 보면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이 지지 속에 카톨릭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투쟁이야? 예, 문화 투쟁이죠. 비스마르크 1기 때 이제 투쟁이고, 자, 영국에 맞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했다. 이건 2기 때죠. 이때는 이제 우당은 뭐가 되는 거야? 비스마르크의 중앙당이 된 거, 반대했던 당은 자유당이 된 거죠. 예전에 이제 여당이 여당으로 바뀐 거죠. 자, 그다음에 노동자의 질병 및 사고보험법 등 사회보장법을 통해 근대적 복지 정책을 실시했다. 맞죠? 그러니까 누굴 견제한 거야? 3인당 세력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3번, 4번, 5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비스마르크의 내정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알려면 비스마르크 내정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년 문제는 그 예전에 그 후에 이제 또 그 15년 문제 있죠. 예, 그 동일한 교수님이 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비스마르크를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냐면 또 안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비스마르크와 관련돼서 마지막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 그러면 다시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를 이제 잠깐 볼게요. 이제 들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경기도 이제 합격자 서브 노트 보이시죠? 그 예전에 했던 게 이제 그 독일의 이제 비스마르크 사회복지 정책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자, 러시아 발전 있는데 이 러시아 발전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제 서브노트 보니까 오스트리아가 없더라고요. 네, 오스트리아가 없어.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서기에서는 좀 설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그 심화 규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아이고. 자, 심화 규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아이고, 이게 왜 그래? 631페이지 펴보세요. 631페이지. 자, 631페이지 보시고요. 잠깐 저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그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결성할 때는 이제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를 적대시하지 않고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했죠, 통일에. 근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야. 독일어 사용 외에도 비독일어 사용하는 그 피지배 민족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가 도입되면 오스트리아 그 제국이 해체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상당히 견제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스트리아는 혼자 통치하기 힘드니까 오스트리아 다음으로 독일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게 마자르족이거든요. 헝가리에 이 마자르족을 끌어들여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왕국을 만들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요. 그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는 민족 구성을 보면 지배 민족은 독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보조해주고 같이 이제 해줬던 사람은 뭐냐면 마자르족이야. 예.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갖고 마자르족이 협력자로 이제 같이 통치했고 거기 이제 피지배 민족 보면 다양하죠. 세 번째로 많았던 민족이 체코인이야. 그 다음에 뭐 폴란드인이 약간 있었고 그 다음에 왜냐면 그 폴란드도 약간 이제 일부 영토가 오스트리아에 속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인, 뭐 루마니아인, 크로아티안, 세르비아 등등 여러 민족들로 구성됐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통치하기 힘드니까 이 마자르족을 이제 자기의 통치 파트너 삼았죠.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왕국이 탄생됐어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이중 왕국의 특징을 보면 그 당시 오스트리아 황제가 헝가리 왕을 겸하고요. 국방, 재정, 외교를 공동으로 하는 데 있고 나머지는 독자주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방, 재정, 외교를 제외하고는
내정 문제는 다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의 또 모순점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중 왕국 내에서 각기 또 이렇게 나눴지만 그 안에 또 다시 다른 데 소수민족도 있으니까 오스트리아 통치 지역에도 소수민족이 있고 그 헝가리 통치 민족에도 소수민족도 있는데 대개 이게 어떤 민족 계통이냐면 슬라브 계통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슬라브 계통의 소수민족이 자치 및 독립을 요구하죠. 분리주의를.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의 독일인가 마자르족 간의 어떤 공동 정선이 이제 결성이 된 거야. 자, 그러면 헝가리를 보죠. 헝가리는 그 헝가리 소수민족 정책을 보면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이 사람이 이제 마자르족이잖아. 원래 마자르족은 이제 원래 아시아 계통의 유목민들이죠. 그래서 헝가리 쪽에 이제 정착했던 민족인데 이 헝가리가 통치한 영영 안에서도 마자르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되게 여러 민족도 있었어. 슬라바키아, 루마니아인, 세르비아, 뭐 크로아티아 등등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마자르족 같은 경우에는 마자르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관공서나 학교에 이 마자르어를 공식으로 이제 뭐냐면 채택을 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강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간 민족들의 반응을 보면 그냥 슬로바키아는 그냥 수긍하고 이제 따랐고 그리고 이제 이에 반해 루마니아인들은 그리스교를 유지하면서 마자르 정책에 반항을 했고요. 참고로 이제 헝가리 쪽은 카톨릭 쪽의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 민족들은 이제 세르비아 왕국을 기대하면서 반항을 했고, 크로아티아는 이제 자치를 기대하면서 있다가 이제 그 헝가리 편에 이제 편입을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고,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던 지역인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 지역이야. 요 지역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왜 그러냐면, 그 지역민의 구성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슬람이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세 개의 계통의 이제 민족이 있어요. 근데 민족이라도 뭐, 언어나 인종은 동일해요. 종교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건데, 자, 이스라엘 세력이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오랫동안 이 지역이 오스만 투르크의 정복 지역이었잖아요.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 이제 세르비아 민족도 있었어요. 그리스 종교를 믿었고 크로아티아는 카톨릭을 믿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이 그 오스만 투르크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얘기했죠. 베르린 회의 결과 이 지역을 오스트리아가 점령권을 획득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배를 해. 그러니까 영역은 영토는 오스만 투르크 영토인데 오스트리아가 행정 관리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 투르크 혁명 때 여기 이제 뭐냐면 복잡해지니까 합병을 한 거야. 이때 국내 사정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 국내 사정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자기 영토 정식 편입을 해요. 당연히 이제 세르비아 입장은 열받는 거지. 왜 그러냐면 요 지역을 먹으려고 했거든. 예. 그래갖고 이제 세르비아 대세르비아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지역이 이제 자기 세르비아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길 먹으니까 그거에 대한 오스트리아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돼요? 폭발되겠죠. 거기에다가 알바니아까지 먹었는데 또 먹으려 했는데 알바니아를 또 독립시키잖아.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1차 세계 이제 배경이 되고 사레예보 총성 사건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 원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스트리아 사회 경제 구조는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사회 경제 보면 이제 그 당시에도 산업화가 일어나서 오스트리아도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이 이제 활성화됐고요.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은 독일에도 있었지만 오스트리아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움게르만주의를 내세웠다. 바움게르만주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그 안에서 이제 번게르만주의가 등장을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것이 반슬라브 반유대주의 영향으로 이제 영향을 줬고 특히 이제 비인 같은 경우에는 그 범슬라 게르만주의 영향 때문에 뭐가 강했냐면 반유대주의 사상이 강했어요. 네. 그게 이제 시틀러가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왜냐면 시틀러는 원래 그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이 사람 원래 그러다가 이제 젊었을 때 그 뭐 화가가 되려고 미술학교에 진학하려고 빈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에 물론 미술학교 진학도 못했어요. 매번 떨어지고 그때 이제 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잠깐 그때 이제 반유대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고 전반적인 헝가리 사회는 와 경제는 되게 후진적인 사회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합격자 서브노트를 다시 더하죠.
이제 제정 러시아 부분을 볼게요. 제정 러시아. 자, 19세기 때 그 러시아 사회는 되게 후진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황제 1인의 전제주의 국가였고, 그다음 경제적으로는 농노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요. 서유럽에 비해서 자본주의 발달도 지체된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귀족과 농노라는 두 신분을 축으로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래서 근대 국가하고 좀 거리가 먼 사회였죠. 그리고 자유로운 시민층이 형성이 안 됐죠. 기회가 안 됐던 사회고.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 열강의 1호로 내세웠던 유일한 근거는 이 군사력이야. 군사력. 지금도 보면 러시아 보면 못 먹고 못 살잖아요.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보다는 좀 잘 살긴 하지만 상당히. 근데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과 비교할 때. 자,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거 군사력 얘기하지만 실제 군사력에서 뭐 지금처럼 무기가 뭐 좋거나 뭐 이렇게 전략 전술이 뛰어난 건 아니고 이 군사력이 제일 중요한 게 인구의 인구. 러시아는 예전부터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유럽 국가에서. 그래서 뭐 많은 인력으로 밀어붙였죠. 예. 그래서 교환비 적을 한 명 죽일 때 보통 러시아인들은 10명씩 죽어나가요. 예. 그게 1차 세계에서 2차 세계에서 그런데 하여튼 인구를 밀어붙인 거야. 예. 그래서 군사적이지만 인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러시아가. 자, 그러면 이제 19세기 때 러시아 재정 정치를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왕들을 잠깐 소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잠깐 제가 그것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좀 화면 좀 전환을 할게요, 제가. 자, 19세기 때 제정 러시아 때 이제 그 왕들을 이제 보면요. 화면 다 보이시죠? 자,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그 왕이 뭐냐면 19세기 이제 초기 때 이제 왕이 알렉산더 1세예요. 자, 이 알렉산더 1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했던 왕이에요? 이때 나폴레옹이 침입했죠. 그래서 대륙 봉쇄력 어렵기 때문에 이제 나폴레옹이 침입했고 이때 이제 알렉산더 1세 때 그 나폴레옹 전쟁 과정에서 많은 군인들이 어디를 갔냐면 서유럽에 갔어. 그래서 서유럽에 가서 이제 한번 파리도 입성해보고 그랬던 사람들이야. 자, 이런 젊은 군인들이 나름대로 뭘 받아들인 거야? 그렇죠. 프랑스의 어떤 자유주의 이런 것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비밀 조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왕 니콜라이 1세의 취임식 때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데카포리스트 난이죠. 1825년에. 물론 뭐 말이 쿠데타라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잠깐 이제 뭐냐면 대포 두 방 싸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진압당했고 자 그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그 니콜라이스 때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있죠. 예. 요 사건 때 뭐 데카포리스트 난도 있고 아까 얘기한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크림 전쟁이 있었어. 이 말년이에요. 그래서 크림 전쟁 때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음에 이어진 알렉산더 2세야. 그래서 이 알렉산더 2세가 러시아가 이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크림 전쟁 패배를 보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일련의 개혁을 하고 이때 뭐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농노제가 폐지돼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 2세가 그 당시 그 암살당하죠. 네. 그래서 나르키 이제 그 후예들한테 암살당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즉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3세예요. 자, 알렉산더 3세 입장 때는 이거 잘해주면 안 되겠다. 이들 보니까 이제 객이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반동 정치를 하죠. 언론을 탄압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있지만 이제 이 당시에 또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하고 이제 그 협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자본의 이제 영향을 받아요. 프랑스 자본이 이제 러시아에 투자가 되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예요. 이것도 잠깐만요. 갑자기 화면이 전환. 잠깐만요. 보이시죠? 예, 다시 제가 잘못 건드가지고 근데 자 알렉산더 3세는
그 당시 산업화가 이제 진행됐던 시대고 그러면서 이제 요 당시에 이제 여러 이제 사회주의 정당도 이제 만들어졌던 시기가 요 시기야.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이 누구냐? 노만호프 마지막 왕이 니콜라 2세죠. 자, 니콜라 2세 때 뭐였냐면 러시아 혁명이 났어요. 예, 그래서 니콜라 2세는 이제 11월 혁명 이후에 혁명 세력에 의해서 처단되죠.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본 내용을 또 들어갈게요. 자, 화면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이시죠? 본 내용에 경기도 합격자 서버는 또 다시 들어갈게요. 자, 데카프리스 1세가 이제 즉위할 때 이 데카프리스 1세란다. 니콜라 1세가 즉위할 때 데카프리스 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걸 진압을 하고 나서 뭐냐면 자유주의 운동을 국권에 진압하고 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치 방향은 반동 정치예요. 그래서 출판물 권유하고 대학에 대한 감독을 하고 비밀 경찰제를 운영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약간 더 설명할 게 데카프리스는 아닌데 아까 예전에 이제 프랑스 자유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이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입헌군주제 실시야. 입헌군주제 실시와 농노제 폐지 이런 것들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데카프리스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카프리스를 이끌었던 그 젊은 장교층들이 그 당시에 귀족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혈기에 자유주의 영향을 받고 일으킨 거죠. 약간 갑신정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 최초의 짜르타드 운동이면서 그리고 그 위로부터 혁명으로 10월 혁명으로 들어가는 가독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위로부터 혁명으로서 10월 혁명으로 넘어가는 가독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데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니콜라 1세 때 이제 인텔 개척하는 그런 러시아 특유의 지식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개혁 방식을 이제 둘러싸고 유럽화를 지향하는 서유럽주의자들이 이제 등장하고 또 하나 방식은 러시아 고유의 정통을 중조하는 슬라브주의자들이 대두를 하게 되죠. 자, 요때 이제 슬라브주의자들 중에 한 명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헤르체라는 사람이 있어. 자, 헤르체인데 이 헤르체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쳐요. 잠깐 이제 이 사람 얼굴 좀 잠깐 보여줄게요. 이게 아닌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넘어가기가 불편하네. 예. 헤르체가 얼굴 빼졌네. 얼굴이 제가 예전에 그 판에서는 있었는데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 빠졌네요. 자, 하여튼 요 헤르체가 이제 강조됐던 게 뭐냐면 미륵 공동체를 강조했어요. 예, 미륵 공동체. 그 러시아 특유의 민족 공동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논리가 뭐냐면 그 서구에 반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정통 문화를 되게 강조를 했던 거고. 그래서 러시아의 근대화를 서구에서 모델로 찾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러시아 고유의 사회였던 항촌 공동체에서 했던 미륵에서 찾은 거야.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후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나르드니키 인민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인민주의자들의 어떤 정신적인 사상을 제공했던 사람이 헤르체였다. 요걸 이제 파악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경기도 서브노트를 이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요. 예. 자, 경기도 서브노트 이제 보면 남아 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때 이제 그 남아 정책을 하는 과정에 남아 정책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딱 보면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면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고, 아니면 흑해방면 쪽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발트해 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쪽에 부동항이 뭐냐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흑해방면 쪽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크림반도가 있어. 이 크림반도는 되게 이제 흑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튀어나온 반도죠. 요 지역이 누가 그 당시 장악하고 있었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스만 투르크와 한판 싸우기 위해서 큰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때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성직자 간할권 문제야. 이 성직자 간할권. 팔레스타인의 성직자 간할권 문제인데 트루크가 프랑스에게 그 성직자 간할권 거기에 있는 카톨릭 교도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당시 트루크에게 거기에 러시아 정교회도 많으니까 거기에서 그 우리가 가담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또 해협지대 보스포러스 해협 같은 것도 이제 뭐냐면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요구를 하니까 터키가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선전포고를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요 방면에 흑해방면 쪽으로 이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트루크와 동맹 관계를 맺고요. 러시아하고 같이 이제 싸우게 된 거죠. 자, 결국에는 러시아가 패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세바스톨 폴 전투가 있어요. 여기 잠깐. 자, 요 전투에서 뭐냐면 패배를 하게 되죠. 이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남하 정책이 좌절되는데 이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누구냐면 간호사 이렇게 뭐 간호대학교에 맨날 나온 사람 있죠. 나이팅게일 같은 사람 있죠. 그 여기는 야전병원에서 이제 간호하는 나이팅게일의 모습인데, 자, 하여튼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이제 결과 남하 정책이 좌절됐고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이게 니콜라이스의 말년이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서 죽게 되는데 이제 알렉산더 2세가 이걸 보고 아 이제 우리 러시아가 약간 후진적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개혁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돼요. 자, 그래서 알렉산더 2세의 개혁의 배경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그 농노제 폐지에 결정적 영향을 줬던 사건, 전쟁, 크림 전쟁 한번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2세를 이제 보죠. 파리 조약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하여튼 그때 이제 크림 전쟁 끝나고 나서 파리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는 몰다비아와 이제 아라키아 지역을 포기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흑해 중립을 약속하게 되죠. 그 이제 보통 국제 조약 중에 파리 조약이 많은데 아마 파리가 그 당시 이제 외교가나 뭐 사교계의 중심 역할이기 때문에 파리에서 조약을 많이 마셨나 봐요. 그래서 파리 조약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그 파리 조약을 공부하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여러 개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2세를 이제 볼게요. 자, 알렉산더 2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크림 전쟁의 패배로 큰 충격을 받은 거야. 우리나라 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농노해방이죠. 농노해방. 예, 농노해방. 자, 이 농노해방은 뭐냐면 왕실 소유든 개인 소유든 이제 그 당시 농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노를 모두 해방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농가의 일정한 토지를 수여받아요. 근데 토지를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농민들이 종전의 보유지를 지주들에게 많이 뺏기고요. 예. 토지가 이제 뭐냐면 그 많이 뺏기고 대신 이제 그 재분배 받은 토지들은 좀 질이 되게 낮은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할당된 토지들이 되게 질이 낮다고 했죠. 근데 거기도 가격을 이제 했는데 시가보다 좀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상환금을 부담을 해야 돼. 거기다가 그 토지들은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미드라는 그 당시 공동체가 있어요. 미드는 농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미드는 이 토지를 주기적으로 재분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농노란 신분에서 해방을 했지만 토지가 자기한테 속하는 게 아니라 미드는 공동체에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가 없었고 그래서 종전의 지주 대신에 이 농촌 공동체에 얽매이는 상황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드한테 이제 줬던 토지를
개인에게 준 것은 나중에 일이에요. 이건 스튜어트의 개혁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그 나중에 뒤에서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그 농촌 공동체 얽매이는 한계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전에보다 신분적으로 이제 농민은 좀 자유로워졌어요.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본주의 생산에 노동력을 제공했고 자본주의 발전한 요인이 됐다. 특히 농민들은 비싼 상환금을 이제 부담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농번기 때는 열심히 이제 뭐냐면 일을 하고 농촌에 가서 농한기 때 이제 겨울 때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 도시 지역의 공장 노동자로 취임해요. 파트타임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절 노동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러시아 그 당시 자본주의 발전에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건 부분이 좀 약간 내용이 좀 적어서 제가 이제 서기에 관련된 내용도 좀 있고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심화교재에서 좀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요 내용은 제가 농노해방을 좀 보면요. 이게 몇 페이지면 636페이지예요. 자, 농노해방 이제 한번 볼게요. 18년 기출문제에 관련된 게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약간 살펴볼게요 더. 자, 영주제가 폐지되고, 근데 영주제가 폐지될 때 이제 뭐도 폐지된 거냐면 그 이 당시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재판권도 부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재판권이 부정됐고, 그리고 이제 사법권 같은 것들이 부정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챔스토포라는 지방의회가 설치돼요. 그 밑에 있지만 챔스토포라는. 자, 그 다음에 농노의 임신 예속 철폐, 뭐 토지 유상 분배 이런 것도 있고, 그 과정에 이제 자영농민이 출연됐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 어떤 배경이 작용됐죠. 지주 기준이 몰락됐고, 그 다음에 농민들은 토지의 유상 분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토지의 어떤 상한금을 갖기 위해서 계절 노동자 노동시장으로 편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를 보면 일단은 농업 및 농노해방 측면에서 볼 때 종전 보유지를 지주에게 많이 뺏겼고, 그러니까 그 뺏긴 토지들이 상당히 노른자 땅이야. 그래서 자기가 분배받은 토지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고, 그 분배받는 것도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미드라는 공동체한테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드가 뭐냐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분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자기는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서강에 있는 내용인데, 잘나간 토지를 임차하는 가운데 고유대지대와 개인 경제 외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방봉건적 농업구조가 아직까지 잔존됐다. 이걸 이해하려면 제가 여기다 줄을 이제 달아놨어요. 제가 이제 심화규제를 만들 때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된 내용들 줄을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잘나는 토지가 뭐냐? 잘나는 토지가 그게 뭐냐면 그 여기 이제 쭉 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농민들이 농노해방 당시 종전의 농민 이용지 중에 이런 토지도 있었어요. 공동호 사용 토지도 있었거든요. 마을 공동호. 그래서 목축지, 뭐 방목지, 가축의 통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자, 이때 이제 그 농민들은 그 토지를 받았다 해도 경작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이 잘나간 토지도 필요했죠. 왜냐하면 소나 돼지 같은 거 키우려면. 그렇기 때문에 옛날 지주부터 이 토지를 임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지주들이 뭐냐면 악용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농민들이 절박한 요구와 돈도 없잖아. 현금 부족 사항을 악용해서 이때 빌려주고 고유의 헌물 소작물을 내게 한 거야. 아니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나 여기 여러 역축, 그러니까 이제 소나 뭐 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게 해서 자기네 토지를 경작할 걸 요구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농노제에서 부역제가 다시 회복 달리 뭐냐면 형태를 달리하고 대상하는 의미죠. 형태죠 이거. 그래서 형태를 달리해서 대상하는 의미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봉건적 농업구조야. 그러니까 근대적 농업구조와 함께 동시에 봉건적 구조도 농업구조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노제 폐지 이후에도 상당히 이제 뭐냐면 남아 있었고요. 자, 특히 이제 러시아 중심의 동업 지역에서 가장 현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합격자 서브 노트를 이제 볼게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알렉산더 2세는 여러 개혁을 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농노해방 과정에서 영주권이 이제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지주들이 사법권이나 경찰권 이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걸 관장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기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챔스트라는 그 지방의회를 이제 설치했죠. 그래서 우리가 의회하니까 입법권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그냥 행정권하고 관련됐다. 사법권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의 시의회를 개설했고 그 사법개혁에서 배심제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21세에 그 징병제를 사용했죠. 징집 해가지고 장정들 계급의 구별 없이 징집을 했고, 그 다음에 철도망을 급속하게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열제도를 완화했고 대학제도를 개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당시에 그러면 알렉산더 2세 이제 뭐냐면 개혁 당시에 인텔리게이처의 이제 동향을 볼게요. 자, 알렉산더 2세가 1년에 개혁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들 눈에 볼 때는 이 개혁이 못마땅한 거야. 이게 불완전한 거죠. 한계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이 개혁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제 하게 돼요. 하나가 이제 허무주의. 그래갖고 기존의 모든 가치와 그 권위를 부정하는 허무주의가 이제 등장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흐름이 요번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나르디니크예요. 인민주의자라고 하죠. 자, 여기 라포르트로 대표되는 인민주의는 자본주의의 반명제로 하나로 제시된 러시아 사회주의 체제였다. 그러니까 러시아 특유의 어떤 미드를 공동체로 하는 특유의 사회주의를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봉건적 단계로부터 바로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강이 있는데 요거는 서강의 일부분만 채록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대로 이제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봉건적 단계를 곧바로 넘어갔다. 아니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봉건적 단계, 사회주의 단계를 곧바로 넘어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기 때는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인민주의자들은 이제 사회혁명당이죠. 인민주의자 나중에 사회혁명당을 만드는데 2단계 논리를 수용해요. 2단계 혁명론을. 그래서 부유자 혁명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 넘어갈 수 있다는 2단계 혁명을 수용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초창기 때 인민주의자들 생각해요. 국가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요거는 초기 때 생각이다. 근데 후기 때는 생각이 바뀌었다. 자,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농노해방의 결과에 이제 실망한 인민주의자들은 인민의 직접 혁명을 통해서 전제적으로 타도하고 토지와 자유를 실현한다는 목표의 농민 계몽운동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1870년대 중반에 전개됐던 분화도 운동이죠. 이거 뭐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했죠. 좀 맥락이 다르지만 그래서 인민소구당은 운동을 이제 펼치게 돼요. 그래갖고 농촌에 가갖고 이제 농민들을 깨우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런 생각이 너무 낭만적이었다는 거야. 막상 가보니까 이 농민들은 좀 약간 그냥 무식하고 뭐냐 짜 숭배 사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좀 계몽하겠다고 이제 왔는데 오히려 반발하고 그다음 신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탄압을 받게 되고 이제 착취를 감추게 되죠. 그래서 이 나르디니키의 이제 경험 때문에 그 분화도 경험 때문에 후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 계열도 있죠. 러시아 사회민주운동 러시아 사회당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농민들을 되게 불신했어요. 이 농민들은 혁명의 주체가 아니다. 계몽의 대상이다. 그래서 뭘 했죠? 노동자를 주체로 본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러시아 사회혁명당 얘기, 러시아 이제 사회민주당 얘기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농촌에서 이제 도저히 활동하지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앞에서 허무주의가 더 강해져서 그 테러리스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뭐 박근혜 무정부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폭력적 혁명 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이제 테러 조직을 만드는데 그때 인민의 의지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인민의 의지가 결국에는 알렉산더 2세를 암살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때 이제 알렉산더 2세를 암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그 후에 레닝의 형이었죠. 형. 형이 그때 이제 암살에 가담해서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그 사형 당한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예, 그래 갖고 이제 레닌이 이제 그때 되게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서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하는 배경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남아 정책을 좀 보면요. 너투 전쟁이 있었죠? 이 너투 전쟁. 그래서 이제 그 불가리아인들이 투르크가 대대적으로 확산했는데, 이 불가리아인들은 이제 어디에 속하는 민족이에요? 슬라브 계통 민족이죠. 그래서 번슬라브주의를 내렸던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싸움이 시작한 거야. 자, 결국에는 이제 너투 전쟁의 경우가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패배를 했고, 그때 맺어진 조약이 산스테파노 조약이에요. 자,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일단 투르크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에 있었던 그 당시 그 여러 나라를 독립시켰고요. 그다음 불가리아를 자치를 승인했다. 근데 이제 불가리아 자치국이 상당히 영토 넓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불가리아를 이제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건 범슬라브주의에 입각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로써 이제 러시아 세력이 발칸 방면에 진출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보고 있었던 영국이나 뭐 오스트리아나 그런 나라들 가만히 있겠어요? 러시아 쪽이 이제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이들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베르링에이를 교체하죠. 이거는 비스마르크가 이제 주도했던 회의인데, 이 베르링에이가 산스테파나 조약이 많이 수정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나 루마니아 등등등 영토들이 많이 축소되고요.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불가리아인데, 이 불가리아가 영토가 훨씬 컸거든요. 근데 이제 불가리아의 그런 자치령을 3분의 1로 이렇게 나눠가죠. 예, 각각 이제 3분화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영토 한 3분의 1 정도가 축소가 돼요. 예. 자, 그리고 영국은 그 뭐냐면 러시아 해역 통과권을 이제 인정하는 대신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섬이었던 키브루스라는 섬이 있어요. 그걸 획득했고요. 오스트리아는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지역을 점령했죠. 이때 점령은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그 행정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점령했어. 아직까지는 형식적 오스만 투르크 영토지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청년 투르크 운동이 일어나니까 요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완전히 자기 지역으로 편입시켜버리죠. 요때는 행정 관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그 알렉산더 2세가 죽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3세예요. 자, 알렉산더 3세는 알렉산더 2세가 이제 암살당을 보고 이거 잘해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전제주 정치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반동 정치로 나가게 돼요. 이 반동 정치. 예. 근데 이제 알렉산더 3세 때 나한테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본격적인 산업화가 전개되는데요. 자, 1861년 그 농업 해방을 위해서 이제 임신적으로 해방된 농민들이 아까 얘기했던 토지 매입이나 조세 납부를 위해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도시로 몰려들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화의 재원 마련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아끼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서부 유럽의 기술이 도입됐어. 특히 이제 프랑스 자본이 들었어.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시대였냐면 비에르 2세가 이제 집권한 그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였기 때문에 비에르 2세가 그 러시아와 이제 독일 간의 재무장 조약을 파기했죠. 연장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누구하고 친해지기 시작했냐면 프랑스와 친해졌어요. 프랑스 입장 때는 오랫동안 외교적으로 고립하고 있다가 러시아가 다가오니까 왕따 당하고 있다가 다가오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 자본이 러시아로 이제 많이 들어갔어. 프랑스의 자본과 기술이. 그러면서 산업화하는데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제 뭐 도네츠 지방의 석탄 지방 지대가 이제 개발되고, 바큐이주에서 이제 석유가 산출되고요. 제철업 면지법이 발달되고,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부설되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왜 부설했냐면 그 당시 시장 확대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이제 러시아는 흡수하기 때문에 동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철도를 놓은 거죠. 횡단철도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 러시아식 제국주의 이런 것도 뒷받침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화 결과 근대적인 이제 뭐냐면 노동자 계층이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인민주의자 외에도 외부로 유입된 사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제 뭐 뒤에 설명한 그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당들이 유럽식 사회주의 정당들이 등장하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이제 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지금 20분인데 35분에 시작할게요.